자, 다들 들어오셨죠?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청렴 실천은 나부터 청렴을 실천하고 청렴의 가치를 전하는 청렴 메신저 권수희입니다. 박수! 박수 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아마 얼떨결에 제가 박수 그리니까 얼떨결에 치시는 분도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박수를 쳐주신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복 받으실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떤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제가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 습관이 무엇인가 하면 꼭 교육하기 전에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오케이 한번 해주시고요. 오케이 한번 해주시고요. 예. 이왕이면 채팅창에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요. 채팅창에 댓글. 자, 환경안전원의 이함숙 선생님 제일 먼저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교육 끝나고 카카오톡 선물 보내기로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이 참석하셨어요. 대학행정교육원 이선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에 계시는 많은 과장님들이 참석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보니까 현재 참가자가 121명이에요. 121명. 우리 서울대학교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의 어떤 청렴에 대한 어떤 열정과 그리고 관심을 보는 것 같습니다. 청렴 교육 그러면 왠지 모르게 무겁다, 딱딱하다, 재미없다, 지루하다, 뻔하다 그러시죠. 뻔하다. 그런데 지루하고 재미없고 딱딱하고 뻔한 이런 청렴 교육을 왜 매년 할까요? 매년. 한 번 따르고 여러 번 하잖아요. 그죠? 1년에 1회 이상, 2시간 이상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면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물론 원인이 될 수 있죠. 가장 첫 번째 교육을 하는 그 목적은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청렴에 대한 이해도, 특히 청렴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그 중에서 특히 청렴 실천력 있죠. 실천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조직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조직 생활을 하면 결국은 그것이 명예롭게 퇴직하는 길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공직자분들,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렴 교육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 주제는 사례 중심의 청탁교육법이라고 청탁금지법 중심으로 할 건데요. 제가 보니까 6월 원래 특강 때 행동강령하고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달 8월 달에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행동강령하고 이해충돌방지법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요. 청탁금지법, 부패방지 관련 법령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청탁금지법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청탁금지법은 총 5개 장과 24개의 조문 및 부처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대한민국 헌법이 377개 조항이 넘어요. 자, 민법이 1100개 조항이 넘습니다. 자,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미니법인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강력한 힘을. 형법으로 처벌 못하는 거 있잖아요. 청탁금지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과 같은 공직자입니다. 공직자고 직원입니다. 서울대학교 직원인데요.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무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년연수원 등록 청년교육 전문 강사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교육 목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내용을 이해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오늘 교육 목표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걸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뒤에 말씀드리는 거 다 잊어버릴 수도 괜찮아요. 물론 다 아시면 더 좋은데 다 잊어버려셔도 괜찮은데 그 대신에 청렴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있죠. 이 마음은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함께한 내용은 청렴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한국의 부패인식 지수와 반부패 청렴 관련 법령, 7대 법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 3가지인데요.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교육을 마칠 텐데요. 청탁금지법의 3가지 핵심 내용 중에서 부정청탁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이 2가지는 금지조항이에요. 금지조항. 금지조항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랍니다. 자, 그리고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이거는 제한사항이에요. 제한사항은 선만 지키면 할 수 있다. 선만 넘지 않으면 해도 된답니다. 이 선이라는 게 외부 강의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정해진 사례금을 초과해서 받지 않는 게 그 제한사항인데, 그것만 지키면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육이 3시 반까지인데요. 제가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인데, 연강으로 하겠습니다. 연강으로 해서 그 대신에 3시 10분에 마치는 걸로 할 예정이고요. 혹시 급하신 분 있죠? 급하신 분은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회사는 어디야? 해성그룹 마케팅팀의 계약직. 계약직? 오늘까지야. 오늘이 정규직 계약 날이야. 어제 만났을 때 네가 낙하산으로 오는 거 왜 말 안 했는지 나 말하라고. 그걸 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열패가. 나에 대한 열패가. 너 진짜 네가 이러면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내가 왜 니들 부자들 눈치를 봐야 돼? 니들한테 숙이면 니들 줄 거니? 아, 회사 앞에서 경찰 불러. 하지 안 해요. 회사 일 만든다. 근데 세상이 그런 거야. 아, 성격 좋아, 성격이가 인물 좋아. 우리 지현이 같은 데는 왜 정직원을 안 뽑냐고. 왜? 이봐요, 하씨. 당신 내 인내심 시험해? 살아보니까 이 세상 일이라는 게 다 내가 있고 연이 닿아야 되는 거더라. 밥공 챙겨 먹고 일 쉬어야 될 것 같으면 아빠한테 전화해. 아빠 돈 있다? 네. 자, 어떻게 보셨는지요? 세상이 다 그런 거라 그런데 진짜 드라마지만 한번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세상이 다 그런 건 아니죠. 특별한 일종의 특혜인데 낙하산 인사로 이 특혜를 받은 걸 가지고 미안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능력이고 실력이다 당당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안 되겠죠. 자, 힘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사람 그럼 어떻게 취업해요? 그래도 이 사회가 대부분의 우리 공직자하고 국민들이 자기 자리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정직하게 청렴을 실천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내가 생각하는 청렴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청렴이 무엇인지 채팅창에 한번 이렇게 한번 달아줘 봐 주시죠. 어떤 분은 청렴은 나 자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댓글, 채팅창에 댓글. 자, 내가 생각하는 청렴은 땡땡땡이다. 채팅창 사용할 줄 모르시는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청렴은 사전적 의미로는 성품이 맑고 높으면 탐욕이 없다. 쉽게 말하면 공익과 사익인데 사익이 없는 것, 그게 맑고 깨끗하고 바르다는 걸 그런 의미로 청렴을 사용하면 되고요. 보통 반대 개념으로 부패라고 하는데 부패는 왠지 모르게 냄새 나잖아요. 그죠? 썩어서 무너지다. 라틴어로는 함께 파멸하다.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총 180개국 중에서 좀 부끄럽게도 33위를 차지했어요. 근데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180개국 중에서 33위면 잘한 건 아니냐, 잘한 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항상 우리는 비교 대상이 OECD 국가잖아요. OECD 국가, 그죠? 자,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37개국 중에 23위입니다. 23위면 아주 좋은 성적은 아니죠. 좀 하위권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것은 최근 4년간 계속 우리 국가 청렴도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예요. 27년도부터 계속 상승하면서 작년에는 61점 34위를 차지했는데요. 61점 정도면 사실 50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절대 부패를 벗어난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수준이고 최소한 청렴 선진국으로 가고 또 20위권 안에 들려면 최소한 70점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자 70점 가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LH 사태 터졌잖아요. LH 사태 3월달에 LH 사태 터졌죠. 대형 부정부패 비리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오늘 또 신문에 보니까 뭐 허위 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채용 비리 계속 터지고 있어요. 그걸 떠나서 대형 비리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터지고 있는데 LH 사태 터졌잖아요. 터졌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면 국가에서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국가가 가진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국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꼭 제가 또 운변하는 건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처벌받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리고 혁신안이라고 내어놨는데 그것도 보면 거의 알맹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언론에서 계속 때리죠. 자, 용두사미다, 솜방망이다, 제19 감사기다. 자꾸 그렇게 언론을 때리는데요. 실제로 처벌이 쉽지가 않아요. 처벌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직무와 관련하여 비밀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몰수, 또 가해금 추징까지 가능한데요. 자, 증거 찾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 최근 3년간 한 10,000건의 거래가 있었는데요. 거의 하루에 10건 이상 있었잖아요. 자, 세무서에 계속 세무신고가 들어옵니다. 눈치 빠른 세무서 직원들 다 산다는 거예요. 가족명의로도 사고. 자, 법원등기소 계속 소유권 이전 신청이 들어옵니다. 소유권 이전. 자, 눈치 빠른 법인 등기소 직원들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건, LH 직원의 어떤 60%가 대출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인건, 시형, 농협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이루어졌는데 눈치 빠른 농협 직원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영끌을 하죠. 영혼까지 끌어서 자기 명의로 가족 명의로 다 산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어떻게 처벌합니까? 처벌할 수 없습니다. LH 직원 자체도 처벌하기가 힘든데 이런 분들은 아예 처벌을 못하는 거죠. 자, 형사처벌이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 정도로 다 끝납니다. 징계. 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해가지고 징계 정도로만 일부분 징계받고 진짜 증거가 명확한 또 몇 명은 형사처벌 받는데 거의 용도사면으로 끝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연초에 또 가짜 수산업자 금품 로비 사건 터졌잖아요. 터졌죠? 물론 여기에는 지금 전현직 국회의원도 연루대가 있는데 경찰에서 5개월간 수사를 끝내고 지금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로 넘어갔어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사한 혐의로 경찰로 넘어갔는데 자, 이것도 옛날 같으면 처벌이 안 됐습니다. 자, 형법으로 뇌물죄로 처벌하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대가성이 입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넘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트렁크에서 1억이 나왔습니다. 현금이. 자, 국회의원 당당합니다. 그래, 어쩌라고. 1억 나왔다, 어쩌라고. 대가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고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자, 청탁금지법이 생기면서 1회에 100만원, 또 연간 300만원만 초과하면 청탁금지법으로 행사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경우는 청탁금지법으로 지금 검찰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는데 7명이 넘어가고 1명은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관할 법원으로 아마 그냥 과태료 통보하는 걸로 끝나고 나머지 7명은 이제 검찰 조사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 고위공직자 중심의 대형 부정부패 비리 사건이 터지기 때문에 청렴 선진국으로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이 청렴을 실천하시면 이 청렴 선진국으로 가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앞당기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반부패 청렴 관련 법령 현황이 7개가 있어요. 7개. 대표적 7개가 있는데요. 자, 공직자윤리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해충돌방지법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반부패 청렴 관련 법령이 갈수록 강화되고 또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에 이해충돌방지법 5월 18일자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 공포되었고요.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내년 5월 19일자로 아마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거와 관련된 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도 지금 9월 10일자로 지금 입법 예고가 되었거든요. 아마 이해충돌방지법이 내년에 시행될 때 같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공직자보호법이 4월 20일자로 또 개정이 되었고요. 공익침해 대상 법률이 좀 늘어나고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도 계류 중에 있고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이 또 6월 23일자로 시행되어 가지고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시행이 되었고요. 또 이제 그 재산 등록 의무에 관계되는 거 이거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 예정입니다. 이것도 아마 LH 사건 때문에 이렇게 보완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청정 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법령 7개 중에서 보면 명칭이 길다 보니까 약칭을 쓰는 것도 있어요. 정식 명칭도 있지만 약칭을 쓰는 것도 있는데 이 정식 명칭 중에서 가장 긴 법령의 글자 수가 몇 자인지 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정답자에게는 제가 또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요. 참고로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그래가지고요. 18자밖에 안 돼요. 18자보다 더 많이 쓰시면 됩니다. 자, 3초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23자입니다. 부패방지 건의법하고 공공재정항수법이 23자로 정식 명칭이 이렇게 깁니다. 일반 상식으로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실제로는 청탁금지법 제정한 당시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금 빠졌는데 한 8년 만에 이번에 국회에 통과해가지고 지금 제정이 되었는데요. 최초에 보면 입법 예고 당시에는 보시면 행위 기준이 8가지였어요. 8가지인데 최종적으로 10가지로 2개가 늘어났거든요. 2개 늘어났는 게 저 LH 사태 터지면서 2개가 늘어난 것입니다. 저하고 지금 우리 선생님 화면하고 한 1초 정도의 어떤 거기 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천천히 늦게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자, 2가지 늘어났는 게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수 보유 매수 신고,
그리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이 두 가지가 최종 입법 제정 공포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늘어났습니다. 아마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 이 규정은 내년에 5월 19일자로 시행되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교직원분들한테 학교 차원에서 아마 뭐 원래 특강 때나 이렇게 교육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해충돌방지법의 10가지 행위 기준은 신고 제출 의무 5가지, 신고 제출 의무는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의무 5가지, 그리고 제한 금지 행위,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 기준 5가지, 이렇게 10가지가 있고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원 행동 안에 다 있어, 사실. 자,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 4가지,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의 행위 기준 10가지, 이게 공무원 행동 강령 안에 다 있거든요. 공무원 행동 강령이 어떤 행위 기준이 23가지가 있어요. 이 23가지 안에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이 3가지인데요. 부정 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외부 강의 등 사례 수 제한, 3가지인데요. 행동 강령에는 이 청탁금지법의 부정 청탁금지 사항이 알선 청탁금지, 인사 청탁금지로 행동 강령이 2가지로 나눠져가 있는데요. 이 4가지가 행동 강령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10개 조항도 행동강령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원래는 행동강령 교육을 많이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행동강령 교육을 많이 안 하고 거의 대부분 보면 청탁금지법, 법 공부를 많이 하죠. 왜냐? 법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이에요. 바로 위반을 하면 징역이나 벌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행동강령 같은 경우는 징계잖아요. 징계고이기 때문에 행동강령보다는 청탁금지법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이 전체를 다 포함하는 아우르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이 어떤 것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시는 분 채팅창에. 자, 우리 서울대학교하고 관련되는데요. 아,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서울대학교 교준행동강령이에요. 교준행동강령에 보면 회계 관련 기준이 한 2개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투명한 회계관리, 그 다음에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그 2개가 들어가 있고요. 또 연구윤리 지침 준수라는 또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고,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이 또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실제로는 모법이 근로기준법이거든요.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반영을 해야 돼요.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되는데, 사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노조가 많잖아요. 단일 노조가 아니고 복수 노조인데, 제가 알기로는 교수 노조까지 한 5개 노조가 있고요. 또 뭐 별도 법인, 생활협동조합이나 산단까지 합하면 7개 노조가 있기 때문에 전체 어떤 그 노조원의 어떤 투표를 통해 가지고 취업 규칙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행동 강령 안에 반영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그래서 평소에 청탁금지법이나 법 공부 안 하셔도 이 행동 강령 공부만 하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자, 그리고 행동 강령 같은 경우는 언론에 보도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체 규정이다 보니까 거의 징계거든요. 징계도 기관마다 징계할 수 있다기 때문에 기관마다 똑같은 사안인데도 징계를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뭐 주의나 경고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언론에 보도 안 되고요. 언론에 보도되어도 별로 이슈화가 안 되기 때문에 주로 법에 대한 거, 법은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뇌물수수하고 금품등 수수의 차이점을 보시면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대가성이 있어야 처벌을 받거든요. 대가성이 있어야 처벌을 받는데 거기다 빠져나왔죠. 뭐 벤처 여검사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라임 술 접대 검사 사건까지 다 빠져나왔는데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해요.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만 초과되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청탁금지법이 강력한 법이에요. 강력한 법.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청정 관련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 3가지 중에서 부정청탁금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집중해 주십시오. 들어가기 전에 관찰력 게임 한번 할 건데요. 이 관찰력 게임은 머리를 쓰시면 안 되고요. 시력을 쓰셔야 돼요. 시력이 좋으셔야 되는데 집중해서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 혹시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 갖고 계신 분은 돋보기 가지고 보셔도 되는데요. 그림을 3가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림을 3가지. 이 그림 3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사자 3마리를 보여드릴 텐데요. 사자 2마리는 그림이 똑같고요. 1마리는 그림이 틀린데요. 그림 틀린 사자가 청렴한 사자입니다. 그 청렴한 사자의 번호를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정답자에게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제한시간 5초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 나왔습니다. 자, 이제 강세록 선생님. 아, 대단하십니다. 이거 찾기 힘든데. 예. 강세록 선생님, 제가 교육 끝나고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은 정답자 마음인데요. 아마 1번 하실 거죠? 자, 1번 문화상품권 제가 보내드릴 텐데요. 이왕 보내드리는 거 빼빼로까지 2개 같이 제가 교육 끝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금액이 많고 적을 떠나서 어떤 마음입니다. 그 성취감에 대한 마음이니까 아주 기분 좋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정청탁 들어가기 전에 사전 테스트 문제 한 문제 풀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직접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청탁금지법상 처벌받지 않는다. OX 문제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직접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청탁금지법상 처벌받지 않는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또 달아주시면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 정답 나왔습니다. 행정대학원의 대학행정교육원 이나경 선생님, 지금 채팅창에 넘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확인하고요. 직접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청탁금지법상 처벌받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직접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청탁금지법상으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청탁금지법상으로는. 그 대신에 징계는 받죠. 징계는 변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청탁금지법상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현행 규정상. 왜냐하면 직접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 따라서 어떤 민간인이 공직자들하고 소통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그런 소통을 너무 제한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데 민간인이 아닌 공직자의 경우에는 징계는 변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자, 이제 부정청탁금지, 청탁금지법 제5조인데요. 말씀드릴게요. 자, 부정청탁이 무엇이냐? 부정청탁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하는 게 부정청탁이에요. 청탁금지법상은. 자,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휘 권한을 남용하여 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14가지 대상 직무가 있습니다. 그 14가지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입니다. 이 공직자,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있잖아요. 이 공직자 등에는 업무 담당자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상급자, 그리고 지휘감독권에 있는 기관장까지 다 포함이 돼요. 쉽게 말하면 담당자인 제가 잘못하면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님, 국장님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상급자, 과장국장님이 잘못하시면 업무 담당자인 제가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있잖아요.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청탁금지법의 14가지 대상 직무가 무엇이냐. 자, 인허가 처리 등에서부터 채용, 승진 등 인사 개입, 그리고 수상, 포상, 입학 성적.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채용, 승진 계속 따라오고요. 수상, 포상 따라오죠. 입학 성적 따라옵니다. 그리고 사건의 수사, 재판 등 업무 처리. 이 14가지 대상 직무가 부정청탁의 대상 직무입니다. 자, 부정청탁에도 예외사유가 있죠. 항상 예외사유가 있어요. 대한민국 법에는. 자, 법령이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게 있잖아. 이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고요. 또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 예외사유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회 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예외사유로 가능한데요. 예시 한 2개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한다. 자, 예를 들면 제가 특정인의 이름을 좀 명시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자, 행정대학원에 우리 이현영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업무 능력이 특출합니다. 특출하고 많은 성과도 내시고 또 인성이 너무 좋으세요. 자타가 공인하는 인재입니다. 인재. 자, 그런데 담당관 승진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좀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고 또 속된 말로 열받잖아요. 이럴 경우에 뭐 국회의사당도 괜찮고요. 아니면 대학 본부 행정관 앞에서 공개적으로 피켓팅을 들고 왜 내가 승진해서 떨어졌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재심사해 주세요. 자, 그리고 승진시켜 주세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피켓팅 시위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예시를 하나 더 보면, 자, 선출직 공직자. 자, 국회의원도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거든요. 대상인데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내려갔더니만 지역구에 보건소가 없어요. 너무 열악합니다. 열악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보건소를 하나 설치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국회의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고충 민원을 그대로 들고 와서 해당 부서에 전달하는 건 괜찮습니다.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고 가능한데, 국회의원들은 항상 또 이렇게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잖아요. 꼭 그렇게 전달하면서 한마디를 하죠. 자, 보건소 설치되면 보건소장은 나중에 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임명 좀 해주세요. 이러면 부정청탁입니다. 이러면 부정청탁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고충민원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 예외사유로 가능하다. 이해되셨나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고 전달하면서 다른 것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면 부정청탁이다. 이해되셨죠? 자,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 및 조치. 자, 부정청탁은 2트랙입니다. 2트랙. 자, 1차에서 부정청탁이 들어오면 거절을 하고요. 거절을 하고, 자, 동일한 부정청탁을 또 2번째 들어오면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하면 됩니다. 물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안 하고 감독기관이나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도 되는데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면 소속 기관장이 다 처리해 줄 건데요. 실제로 1차에서 거절 안 하고 바로 신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부정청탁은 일단은 2트랙입니다. 자, 1차 거절, 2차 부정청탁, 2차 신고. 신고하면 이제 소속 기관장이 판단하셔가지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 줄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도 업무에 어떤 이시 정지를 한다든가 사무 분장을 변경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기관장이 해 주실 거니까
부정청탁이 들어오면 거절하고 신고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부정청탁을 위반하면 법이잖아요. 법이기 때문에 꼭 어떤 처벌이 따르죠. 제재가 따르는데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는 없습니다. 제재는 없어요. 없고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면 일반인. 자, 일반인은 2,000만 원이고요. 자, 공직자는 3,000만 원이에요. 공직자가 그만큼 일반인보다는 좀 더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요. 그리고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징계가 의무화예요. 징계가 의무화. 여기에는 제재 없음 플러스 징계. 그리고 제재를 안 받아도 공직자의 경우 징계는 받죠.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플러스 징계. 징계는 병가가 의무적으로 따라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제 화면하고 제 여기 컴퓨터 화면하고 우리 선생님 화면하고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민간인 A가 민간인 B를 통한 부정청탁이 공직자 C에게 전달되었을 경우에 근데 공직자가 실행을 안 했습니다. 안 했을 경우에 민간인 A와 B는 청탁금지법 위반일까요? 위반일까요? 자, 채팅창에 가끔 자주 소통 차원에서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고요. 자, 처벌받지 않는다. 처벌받지 않는다? AB는 위반입니다. AB는 민간인 위반이에요. 청탁금지법은 어떤 실현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행위 그 자체를 가지고 처벌을 하기 때문에 민간인 A와 B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자정부의 김경님 채팅창에 댓글을 달아주시던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소통해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질문과 답변 보는데요. 자,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자, 공직자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게 아니고요. 일반인에게 부정청탁을 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일까요? 예를 들면 조카를 위해 민간업체에 인사면접 좀 잘 봐달라. 자, 성희롱 감봉은 심하지 않느냐. 자, 견책이나 달라. 이렇게 자, 청탁을 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일까요? 위반일까요? 야, 자정부 김경민. 계속 지금 소통 잘 해주시는데요. 예,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에요.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하는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은 공직자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 일반인에게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은 아니에요. 위반은 아니고요. 자, 그 대신에 2018년 4월 17일자로 공직자 행동강령이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자, 민간인에게도 어떤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새로 신설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는 받으실 수가 있어요. 징계는. 자, 이게 2018년 4월 17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한 3년쯤 되었죠.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강의 요청을 받고 이 청탁금지법이 또 법 이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의뢰를 받고 요즘 웬만한 영상은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요. 유튜브에서 어떤 부정청탁이라든가 면접청탁 같은 것을 조회하니까 이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덜 지루하게 어떻게 교육을 할까 싶어서 이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등장인물이 나오죠. 그 이사가 나오고 또 여기 면접관이 있고 신입사원 후보가 있는데 이 상황이 공공기관 신입사원 채용 면접 시험에 신입사원 후보인 자신의 조카 이 성룡이 이사가 뭐 작은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큰 아버지가 될 수 있는데 이 이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하고 이 이사는 면접관에게 어떤 채용 부정청탁을 한 거죠. 했는데 그리고 부정청탁을 받은 면접관은 거절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했죠. 수행했는데 자, 이럴 경우
자, 이사는 청탁금지 위반인가요? 위반인가요? 자, 위반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자, 혹시 앞에 배운 거 조금 기억나시는 분은 채팅창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청탁금지법 위반이죠. 당연히 위반인데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했어요. 이 이사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이사인데 공직자생이죠. 공직자생인데 조카인 제3자를 위하여, 조카 성용입니다. 이 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했기 때문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여기에 플러스 1이 하나 더하죠. 플러스 1이 뭘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입니다. 징계는 의무적으로 병가가 된다 그러셨죠? 했잖아요. 그죠? 자, 3천만 원의 과태료와 징계를 받는다. 자, 면접관이 어떻게 돼요? 면접관은 청탁을 받고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면접관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자, 면접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플러스 징계. 자, 마지막으로 신입사원 후보 성용 있죠. 성용도 당연히 청탁금지 위반인데 성용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 하면요, 작은아버지 제2사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했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판례. 자, 공정유관단체 필기시험에 합격한 아버지가 아들의 면접 번호를 알아낸 후에 면접위원에게 어떤 청탁을 한 거죠. 청탁을 했는데 과태료 1,000만 원 부과받고요. 정직 3개월에 과태료 1,000만 원 부과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상급자가 부하 직원 승진 인사에 청탁성 전화와 문자 메시지 발송. 자, 과태료 100만 원 받았어요. 100만 원. 자, 보통 부하 직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어떤 상급자나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또 아니면 단과대 학장님이 인사부서에 가끔 전화를 하십니다. 자, 우리 지금 이번에 승진 좀 부탁한다. 그리고 특히 포상 부탁하는 전화, 정보 부탁 전화 많이 하는데요. 부하 직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학장님이나 실장님, 과장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인사부서 직원 선생님들이 이 신고를 안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좀 서로 간에 억한 감정으로 신고를 하면 바로 청탁금지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화를 하지 마십시오. 하지 않는 게 이 사회가 좀 더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세 번째 하나 더 판례를 보면요. 자, 이거는 정보청탁입니다. 정보청탁인데 과태료 300만 원 받았거든요. 자, 근데 비슷한 사안인데 과태료 1,0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다 조금씩 틀립니다. 틀려요. 왜 그럴까? 왜? 자, 이거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판사 마음이에요. 그래서 판사의 권한이 막강한 거거든요. 막강한데 판사도 사실은 그냥 판결하는 건 아니죠. 일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자, 이것이 고의성이 있나 고의성이 없나 여러 가지 어떤 종합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항이라도 처벌 수위는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 세 가지 중에서 부정청탁 금지 지금 했습니다. 하고 두 번째 이제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해서 할 예정인데요. 자, 관찰력 게임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돋보기 준비해 주시고요. 머리를 쓰지 마시고 시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요. 청년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있는데 착용을 안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불량 착용자, 특스커 한 사람이 있는데 자, 위치가 어느
중도에 있는지, 예를 들면 뭐 우측 하단에 있다, 우측 상단에 있다, 그렇게만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정답자에게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눈 아프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오른쪽 상단, 오른쪽 상단. 자, 일단 서울의대 조원석 선생님, 제일 먼저 일단은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선물 드리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보면, 마스크 안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특스커 했는데요. 의대에 아까 조원수 선생님이 그래도 제일 먼저 우측 상단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끝나고 카카오톡 선물 보내기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 테스트.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자,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금품 등을 수수하여도 청탁금지법상 처벌받지 않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배우자는 금품을 막 받아도 됩니다. 받아도 청탁금지법상 처벌받지 않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처벌받는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정부에 우리 김경수 선생님 정말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통해 주셔서 항상 감사 말씀 드리고요. 자, 청탁금지법상 처벌받지 않아요.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자, 그럼 누가 처벌을 받느냐?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고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가 대신에 처벌을 받아요. 대신에. 쉽게 말하면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이 대신에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자, 배우자 관리 잘해야 되겠죠. 잘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어떻게 되냐?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자, 그 대신에 형법이라든가 특가법 아니면 변호사법으로 다른 법령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청탁금지법상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자, 금품 등 수수 금지.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금품 등 수수 금지는 적용 기준이 대가성 여부 불문입니다. 대가성하고 상관없어요. 100만원이 기준이에요. 100만원. 100만원 기준으로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고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자, 직무 관련성이 없어요.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받으셔도 돼요. 100만원까지. 현금 100만원까지 받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수금액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대상이고요.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상관이 없이 수수를 하여도 되고요.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에요. 처벌 대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가 대신에 처벌받는다. 이해하셨죠? 자, 금품은 현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금 외에 유가증권, 부동산, 사인분 같은 일체 재산적 이익, 그리고 음주나 주 골프 같은 어떤 접대 향응, 교통 숙박 같은 편의 제공,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전체를 다 금품 등이라고 해요. 금품 등. 등이라고 붙여 쓰잖아요. 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수수금지 금품 등에도 예외 사유가 8가지가 있어요. 자,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금품. 예를 들면 총장님이 우리 직원 전체에게
어떤 무슨 명절 때 선물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상품권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예우사유로 가능하고요. 또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가능해. 근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목적 요건이 있어야 돼요. 목적 요건. 격려나 위로 포상의 목적으로 주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가장 많은 거 있잖아요. 원하는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통상적으로 355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업무 추진비 많이 쓰시는데 최고 이게 지금 빈번하게 쓰고 있는데요.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기타 사회상규에 허용되는 금품 등 이렇게 8가지는 예외적으로 수수를 해도 수수 금지 금품이 아니다.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공공기관이 어떤 온누리 상품권 20만원 제공, A부서 팀장이 B부서 팀원에게 경제차 5만원 기프트콘 제공 가능합니다. 관리자 평가 기간 중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5만원 기프트콘 제공. 자,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자, 요거는 앞에 보시면 요 단서 조항이 있죠, 단서. 관리자 평가 기간 중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5만원 기프트콘을 제공할 수는 있어요. 자, 격려나 위로 포상 차원에서 줄 수는 있는데 앞에 관리자 평가 기간 중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자, 지금은 다면 평가가 거의 다 없어졌는데요. 그래도 일반 공공기관이나 공직유관단체 같은 경우는 다면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요즘은 갑질이 좀 핫한데 설문조사에서 실장이나 무슨 위에 상급자가 갑질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설문조사를 가끔 보면 하거든요. 할 때 좀 잘 봐달라는 그 의도, 불손한 의도로 이렇게 하급자에게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반이라는 거죠. 위반 소지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해되셨죠? 자, 원하는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자, 요거는 목적 요건이 충족되면 직무와 관련이 있어도 355 음식물, 선물, 축조이금 5만원 가능하고요. 자, 선물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1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축조이금도 한이나 좌로 대체할 경우에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자, 그 대신에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2가지 이상 함께 받을 때는 가액을 합산한 후에 이 개별 요건과 최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면 식사를 하면서 또 선물까지 받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개별 요건과 최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자, 음식물 7만원, 선물 3만원, 3만원의 꽃다발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할까요? 자, 가능할까요? 자, 오늘은 채팅창이 좀 활성화 안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예. 자, 이건 불가능합니다. 자, 최대 요건 10만원은 충족이 되었는데요. 개별 요건. 자, 개별 요건 음식물은 3만원이잖아. 최대 3만원인데 3만원 초과됐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자, 음식물 3만원, 선물 7만원. 자, 이 경우는 가능하죠. 자, 최대 요건 10만원이 충족되었어요. 충족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음식물 3만원. 선물도 꽃과 한우로 이 농수산물에는 꽃도 포함이 되거든요. 대체할 경우에는 10만원까지 가능한데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능하다. 자, 음식물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음식물입니다. 자, 선물은 금전과 유가증권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이고요. 경조사비는 자, 결혼과 장례에 한정됩니다. 자, 음식물 같은 경우 보통 보면 대학행정교육원 우리 이선희 원장님이 자, 식당에 딱 갔는데 다른 부서 직원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원장님이 그 식사를 대신 계산하고 나오는 거 있죠.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이에요.
식사는 함께 하는 거거든, 함께 하는 거고. 자, 경조사비도 결혼과 장례에 한정됩니다, 한정. 예를 들면 출판 기념회라든가 돌잔치, 뭐 성진, 전보, 이런 경우에는 예외 조항에 될 수가 없다. 이해되셨죠? 질문과 답변을 보는데요. 자, 동료 교사가 출산을 하여 휴가에 들어갔는데 축하 선물 가능하냐? 자, 그리고 택배를 보냈는데 택배부도 선물 가액에 포함되나? 자, 가능할까요? 자, 동료 교사와의 관계는, 동료와의 관계, 동료 직원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선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고 100만 원까지 가능해요. 100만 원까지. 직무 관련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택배비 같은 경우는 선물을 받는 동료 교사가 받는 것이 아니고 택배 회사가 가져가기 때문에 택배비는 선물 가액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택배비 포함해서 104만원이 나왔으면 104천원이 나왔어요. 자, 그럴 경우에도 택배비가 4천원입니다. 그럼 택배비 빼면 100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선물을 하셔도 된다. 동료 교직원 자녀의 돌잔치 선물 당연히 가능하죠. 동료 교직원과의 관계는 직무 관련성이 일반적인 사항일 경우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자, 특별한 사항이라고 했죠. 특별한 사항. 예를 들면 그 교직원이 인사 감사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렇게 특별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경우에는 100만원까지는 못하고요. 사교 의뢰 목적으로 5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인사감사 평가기간 있잖아요. 평가기간에는 직무 관련성이 아주 진하게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5만원 이하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혹시 뭐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또 질문 생각이 안 나시고 나중에 나시면 추후에 저한테 핸드폰이나 어떤 이메일로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승진심사 기간에 부친상을 당한 인사과장에게 직원이 부조금 5만원 가능하냐? 자,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원래 심사기간에는 특수한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데, 할 수 없는데, 상당하는 게 내가 언제 사망해야지 그러고 있잖아요. 정해놓지는 않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떤 사회상규상 승진심사 기간이지만 조의금을 해도 허용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유권사례 해석상 이렇게 지금 허용이 되고 있고요. 또 축의금 15만원 했어요. 15만원. 교직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축의금을 15만원 해서 15만원.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자 5만원까지밖에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15만원 했을 경우에는 초과 부분 10만원은 그냥 반환해야 된다. 반환하는 게 사회 통념에 부합되고 물론 누가 신고를 안 하겠지만 신고를 하면 소명하는데 엄청난 무리가 힘이 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수금지 제공에 대한 대응 조치인데요. 아까 전에 앞에서 부정청탁 같은 경우는 투트랙 그랬잖아요. 거절, 신고. 자, 수수금지는 그냥 바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바로 신고하셔야 돼요. 그만큼 부정청탁보다는 어떤 수수금지, 금품등 수수를 더 좀 중하게 이렇게 처벌로 하고 있거든요. 자, 무조건 1차에 신고하셔야 돼요. 하면 소속기관장이 또 다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수사기관에 통보할 건 하고, 또 직무 참여,
일부분에 따라 가지고 정지를 한다든가 사무공장을 바꿔주신다든가 이렇게 소속 기관장이 다 처리를 해주니까 우리 공직자분은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신고. 자, 이것도 위반에 대한 제재가 따르죠. 제재. 자,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는 수수금액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 자, 직무 관련 여부 상관없이 1회 100만원, 300만원을, 연간 3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고요. 자, 공무원이 결혼할 때 친구에게, 민간인 친구에게 200만원 에어컨 선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공무원, 본인이 결혼해요. 자, 이 경조사는 사실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 주고받는 거죠. 200만원을 했으니까 200만원 받아야 되는데, 1회 100만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공직자가 받으면, 선택금지 위반이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위반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자, 결혼할 때 100만원 선물 받고요. 또 나중에 뭐, 요즘 집들이는 안 하지만, 집들이를 하게 되면 그때 100만원 주든지 아니면, 다른 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날, 어떤 만나가지고, 100만원의 선물을 이렇게 나눠서 주면, 연간 300만원 초과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내가 200만원 했어요. 그러면 200만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결혼할 때 형부, 직무관에서 없는 형부가 친족이죠. 친족에게 200만원 선물을 받았다. 위반인가요? 자, 위반이 아닙니다. 친족으로 받는 경우는 가능하다. 금액 한도 없이 가능하다. 예외 조항으로. 자, 미혼 여성인 공무원이 남자친구 만난 지 3년 기념으로 남자친구에게 15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니까 사실 뭐 명품 가방 150만원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요. 뭐 지방 모 교육감 배우자는 뭐 에르메스라고 가방이 있더라고요. 3천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았더라고요. 받아가지고 뭐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위반일까요? 우리 혹시 또 비혼 지원 선생님 아니고 우리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 혹시 계시면 채팅창에 위반일까요? 위반 아닐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받아도 됩니다. 위반이 아닙니다. 자,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것은 가능하다. 대표적인 게 벤처여금사 사건이라고 있었잖아요. 벤처여금사 사건. 수백만 원의 어떤 명품 가방이나 모피 코트까지 받았는데도 연인관계라 그래요. 애정관계라 그래서 그냥 무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연인관계에서는 서로 주고받아도 된다. 예외 조항으로. 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주는 생일 선물. 자, 생일 선물. 자, 상급자가 부하직 생일 때 선물을 했는데 반대로 이제 상급자, 부수장의 생일이에요. 이때 3만원짜리 케이크를 카톡으로 선물했습니다. 자, 근무승진 평정기간도 아니고 이런데 부수장은 고맙다고 받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일까요? 네. 자, 이건 위반입니다. 위반. 자, 선물은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제외한 물품이거든요. 물품인데, 자,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케이크 상품권이나 기프트콘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금품으로 보는 거죠. 금품으로. 선물로 안 보고. 금품으로 보기 때문에 위반이다.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경우에는 3만원짜리 케이크를 직접 삽니다. 사서 부서장님께 직접 드리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요즘 골프 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요즘 공직자분들도 골프 많이 치시잖아요. 치시는데, 자, 공무원이 직무관련 있는 업자와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갔는데, 자, 골프장 회원권, 업자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 그 할인권으로 해가지고, 원래 30만원에, 일반전 그린피는 30만원인데, 할인을 받아 10만원을 내고 쳤습니다. 그 대신에, 자, 더치페이 했어, 더치페이. 자, 이럴 경우, 공무원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일까요? 위반일까요? 예, 위반입니다. 자, 정상적이었다면 30만원을 주고 골프를 쳐야 되는데, 할인을 받았잖아요. 20만원. 할인을 받아서 10만원만 내었기 때문에, 이 20만원만큼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이것도 보시면 넘어가는데요. 여러 가지 사례인데 넘어가고요. 아마 자료는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다 보셨을 거예요. 혹시 궁금하면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전화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9,600원짜리 과자 주고도 이렇게 과태료 처분받는 거 좀 억울하긴 억울하고요. 자, 고소인이 담당 경찰에게 떡 한 상자 45,000원짜리 제공하고 과태료 9만원 부과받은 이게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자로 첫날 딱 시행되는 날 처음 1호 재판받은 사건이거든요, 이게요. 이게. 그래서 언론에 엄청 매스컴 타는 사건인데, 45,000원 떡 상자 제공하고 과태료 2배, 9만원 부과받은 사건인데요. 1호 재판이 이거였다는 거, 그냥 상식으로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이렇게 말을 빨리 하는데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을 다 아시면 좋은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청렴에 대한 어떤 마인드 있죠. 청렴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 마인드. 청렴 마인드를 꼭 가지고 가셔서 현업에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청렴 실천 마인드는 꼭 가슴에 담고 가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자, 영상 하나 또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자, 검사. 여자 검사가 등장하고요. 이 여자 검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형사 피해자고요. 여자 검사의 동료 검사가 이제 이 아버지의 사건을 담당했는데요. 이렇게 보시고 또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형사 피해자가 사건 담당 검사에게 돈봉투를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자, 여기 등장인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명주 검사 아버지 이승훈 검사가 있는데, 이 차명주 아버지가 도박죄로 잡혀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승훈 검사에게 어떤 조사를 받는 중에 몰래 돈봉투를 제공했는데요. 이 사실을 안 이승훈 이 검사가 돈봉투 제공자의 딸인 차명주 검사에게 그냥 지체 없이 돌려줬어요. 올해 며칠 동안 이렇게 늦게 돌려준 게 아니고 지체 없이 돌려주었는데요. 자, 이 경우 일단 차명주 검사의 아버지는 청탁금지법 위반일까요? 네, 당연히 위반이죠. 아까 봉투를 보니까 5만원짜리고 만원짜리더라고요. 만원짜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00만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배에서 5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요. 만약에 100만원이 초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자, 이승훈 검사도 김사는 뭘까요? 바로 돌려줬습니다. 돌려줬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일까요? 지체 없이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아 징계 대상. 자, 신고 및 반환. 신고는 소속기관장이라든가 아니면 감독기관, 기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하고, 또 반환도 해야 되는데, 반환도 제공자에게 해야 되는데, 제공자에게 하지 않고, 제공자에게 하지 않고 딸에게 했습니다. 딸에게. 자, 신고도 안 하고 반환도 안 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어느 정도 소명이 되기 때문에 일부 강경은 되겠죠. 강경은 되는데 징계 사유가 된다. 자, 그러면 차명주 검사
자, 딸은 어떻게 될까요? 돈을 받았어. 이선임 검사에게 이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제공한 돈을. 자, 장민주 검사는 왜 될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제가 한 분을 선택, 안 하겠습니다. 화면이 끄실 것 같아서 그냥. 자, 차명수 검사는 직접 본인이 어떤 금분등 수수를 제공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신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예요. 청탁금지법상 신고 안 해도 제재는 받지는 않습니다. 자, 후배 교수가 퇴임을 앞둔 선배 교수에게 17명이 70만원씩 각출해가지고 730만원 상당의 어떤 고가의 골프채를 제공을 했거든요. 제공했는데 이럴 경우에 공동으로 단체로 어떤 돈을 각출해서 제공할 경우에는 70만원으로 기준을 하지 않고요. 공동증금이라 그래서 전체 금액을 합산해가지고 일건으로 처리를 하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각자 730만원의 선물 제공한 걸로 되거든요. 자, 각자 730만원 제공한 걸로 보면 1회 100만원 초과했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가 대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요. 자, 이 결과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12월 달에 강의 한번 하면서 예시로 들었던 사건인데요. 자, 결과는 자,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기소유예로. 자, 우리 학교에서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 해왔고, 또 그리고 이 받은 골프채를 바로 또 돌려줬답니다. 당연히 뭐 이런 사건이 신고되면 당연히 돌려주겠죠. 물론 그 골프채 누가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벼룩시장에서 내가 팔았을 수도 있고요. 일단 돌려주었다는 점,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교수님이니까, 이분이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이니까 30년 동안 재직하면서 후진양성을 했다는 그게 참작이 되어서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물론 제공하신 분도 똑같은 사안으로 기소유예 내지는 기소중지로 끝난 사안이고요. 자, 신고한 사람 있잖아요. 신고한 사람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1,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어요. 이런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공익정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가 1,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공익신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찰력 게임. 자, 자두 속에 잠복 중인 새가 한 마리 새가, 이 청렴한 새인데, 이 청렴한 새의 이름을 채팅창에 적어 주시면 제가 선물을 주는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자, 새가 한 마리가 있어요. 자, 돋보기. 실험자원동물원에, 예,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어디서 제가 캡처해 온 걸 한번 보신 기억이 있으신 모양인데, 대단하신 앵무새. 예, 제가 끝나고 이름이 안 나타나시는데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자, 외부 강의인데요. 외부 강의 등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게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를 안 하셔도 돼요.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는. 이게 작년 5월 27일자, 그리고 2020년 5월 27일자 작년에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예전에는 모든 외부 강의는 다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 강의는 신고 안 한 걸로 바뀌었거든요. 자, 마지막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우리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외부 강의 신고가 1년에 한 10,000건 정도 되는데요. 자, 99.5%가 다 교수님들이에요.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한 0.5%가 우리 조교 선생님이나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 나가시는데 대부분이 교수님이기 때문에 빨리 스크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교수님이 행정실로 질문이 오시면 그냥
청명무 담당자한테 전화를 돌려주시든지 저한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부 강의는 직무와 관련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건 다 외부 강의를 보시면 되고요. 자, 외부 강의 신고는 사례금 받는 경우만 하시면 돼요. 안 받는 경우는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신고 기한 있죠. 신고 기한은 강의를 마치고 10일 이내에 하시면 돼요.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이게 사후 신고로 가능한 걸로 바뀌었거든요. 바뀌었고, 물론 사전 신고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우리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행정강령상 아직까지도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신고를 하고 그 대신에 사전 신고 못했을 경우에는 신고 기한이 10일 이내에 교육을 마치고 강의를 마치고 10일 이내에 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약간 지금 공무원 행동강령하고 교직 행동강령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최고 마지막 기한은 강의 후 10일이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신고 의무가 없는데요. 사례금은 우리 학교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 같은 경우는 시간당 100만원, 그리고 총액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시간에 100만원, 3시간에 300만원, 5시간에 500만원,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으실 수도 있다. 교수님이 혹시나 질문하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부 강의 신고 안 하면 징계 처분. 자, 초과 사례금 신고 및 반환 두 가지다. 신고 및 반환 두 가지 다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고요. 둘 중에 하나만 했을 경우에는 그냥 징계입니다.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니고 둘 다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자, 사례금은 세전입니다. 세후가 아니고. 자, 기관장이 환정사, 축사, 주례, 외부 강의가 아닙니다.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초과 사례금 미반환, 요 사건 1시간 특강하고 280만원의 사례금 받았어요. 180만원의 초과 사례금이 발생했는데 신고 및 반환 안 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외부 강의 나갔던 외부 기관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이게 발견이 되어서 해당 기관으로 통보한 사건인데요. 이 또 강의를 나가셨던 분이 그 사이에 또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관을 법원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지 않고요. 이 경우에는 사후 신고 받고 초과 사례금은 반환하고 종결 지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약속했던 3시 10분까지 맞춰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7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자, 앞에 거 복습인데요. 자, 부정청탁은 투트랙입니다. 자, 첫째, 거절, 두 번째 신고. 자, 금품은 바로 반환하고 바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바로. 투트랙이 아니라 원트랙이고요. 자, 초과 사례금을 받으면 바로 반환하고 이 초과 사례금 받은 걸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둘 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500만 원 이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징계 대상이고요. 자,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자, 문서로 신고하는데요. 누구든지 문서로 신고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수사기관 할 수 있고요. 해당 소속 공공기관, 해당 소속 기관장에게 해도 된다. 자, 신고자 보호제도. 자, 내가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어떤 보호를 받을까? 첫 번째는 비밀보장이죠. 자, 비밀보장이 안 되면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누가? 비밀보장이 되니까 신고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 신고자의 어떤 정보를 유출했을 경우에는 유출한 사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밀보장이 철저히 되니까 신고를 하셔도 된다. 자, 그리고 신고했다고 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진이나 감봉을 받는다든가 이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고는 적극적으로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책임감명
자, 내가 신고를 했어. 신고를 했는데 그 대신에 감면이 되죠. 감면. 자진신고죠. 일종의 자진신고. 자,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자, 공공기관의 어떤 직접적인 수입 증대나 비용 증감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최대 30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제가 국내에 보니까 한 5억, 4억 7천만 원까지 받으시는 분 있더라고요. 있고, 자, 그 다음에 포상금. 포상금은 어떤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 방지 또는 공익 정리했을 경우에는 최대 2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아까 전에 금품등 수수권으로 해서 1,500만 원 어떤 포상금 받았는 저 사례를 보셨듯이 최대 2억 원까지는 받으실 수가 있다. 청탁금지법의 피해자는 있잖아요. 피해자는 나 자신뿐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그리고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까지 잘 오셨듯이 앞으로도 현업 돌아가시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청렴을 실천하시는 우리 선생님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인 내용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교육의 위대한 목적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잖아요.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실천하는 것이고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다르죠. 다르니까 꼭 청렴을 실천하시는 그 실천하시는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 이렇게 오늘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